자, 안녕하세요. 붓다로드 삼국유사 편 이제 마지막 피은 다음에 나오는 효선 9편 맨 마지막 편입니다. 그래서 구성 자체를 보면 삼국유사는 총 5권으로 되어 있고 그 안에서 편제는 9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왕력편, 그 다음에 왕력편은 왕의 역사와 관련된 거 뭐 읽을 거는 뭐 마땅히 없고요. 그 다음에 기편이 1권에 일이 들어가 있고 약간 신기한 이야기들, 그 다음에 흥법 불교를 일으킨 거 탑상, 탑과 불상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의회편, 의회편이 스님들, 고승들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신주는 뭐 해통스님, 뭐 이런 것처럼 주술적인 분들, 밀교적인 분들, 신이승들에 대한 이야기, 감통 뭐 이렇게 감흥해서 뭔가 기도 영험을 보이는 이야기들, 피은은 숨어 산 사람들, 은자들의 이야기, 그 다음에 효선 마지막에 효를 행한 사람의 이야기, 이렇게 해서 효선 마지막 9편까지 나오는 거고, 그것을 여는 사람은 누구냐면 진정스님입니다. 진정사. 그래서 진정이라고 하는 분은 의상대사의 10대 제자 중에 한 명으로 나오는 분입니다. 그 사람의 출가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조금 약간 애틋한 이야기, 애틋하면서 감동적인 괜찮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의상이 생각보다 조금 별 그게 아니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왜냐하면 예전에 이제 치통 이야기 나올 때도 치통도 그렇게 출신 성분이 별로 좋지 않았고, 이 진정 스님도 별로 출신 성분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왜 고대나 고중세 때 좀 머리 좋은 사람들이 출가하느냐와 관련돼서, 그거는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분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러니까 보통은 신분제 사회에서 신분이라는 게 딱 결정되어 있는데 종교인이 되면서 등회 그룹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이 좀 떨어지더라도 고승이 되면, 그러니까 그걸로다가 역전시켜서 갑과 을의 관계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사실 지금은 그렇게 신분을 역전시키는 방법으로 제일 중요한 게 정치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자기가 성공하면 쩔이었다가도 갑자기 두두두 해갖고 올라오면 뭐 국회의원이 된다거나 뭐 이렇게 쭉쭉쭉 올라오면 그러면 뭐 대통령 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정치라는 코스가 있기 때문에 종교가 그렇게까지 이제 매력적이지 않고 정치가 눈에 더 잘 보이니까. 근데 예전에는 그 신분을 넘어서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깨달음을 얻거나 안 그러면 수행을 잘해서, 그러면 저 사람이 지금 몸이 아파. 근데 왕이야. 그래도 몸이 아프면 뭐 살려달라고 하는 거지 뭐.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병원에 가면 선생님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거죠. 자기가 답답하면 선생님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거야. 안 답답하면 어쩌라고가 되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고대에는 종교적 영역이 어느 정도 이상 있었고, 그게 이제 현세적인 부분도 그 영역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세적인 부분이란 건 질병이라든지, 안 그러면 그 사람이 무슨 어떤 액난을 안 만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 운에 대한 부분들도 담당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죽음이 불투명하던 시절에, 잘 죽던 시절에, 잘 죽는다는 건 진짜 좋게 죽었다는 게 아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투명성이 계속 있었던 그러한 시절에, 그러니까 돈이 있고 권력이 있다 그래서 죽음으로부터 보장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죽음이 격리가 돼 있고 죽음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시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 영역이 줄어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세적인 것도 사실 성공이라든지 뭐 질병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거 다 빠져나가 있죠. 지금 종교적인 역할로부터 다 빠져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입시기도를 붙여서 그게 진짜 확실한 효과를 주는 거면 고액가에보다 더 비싼 비용이 발생해야 된다. 하지만 적급 비용이 나온다는 얘기는 그것이 그렇게까지 유효하지는 않다. 플러스 알파의 범주에 속해 있을 뿐이다. 그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다. 확실하다면 훨씬 더 비용 자체가 높아졌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죽음과 관련된 부분은, 그러니까 현세적인 부분은 다 거의 많이 빠져나왔다고 생각하면 돼요. 질병과 관련해서 종교를 먼저 찾느냐? 그런 일은 거의 없죠. 지금 현대사회에서. 아니, 그렇잖아.
어디 뭐 몸이 아파요, 뭐 어떻게 돼요? 그러면 다 병원을 1차적으로 가고 병원에서 도저히 안 될 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종교적인 부분이, 그러니까 종교적인 게 플러스 알파로 가는 거예요. 입시 기도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본질이라면 애가 와서 기도를 하겠지. 근데 애는 학원을 가고 엄마가 하는 걸로 봐서 플러스 알파로 생각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그 비중이 낮으니까 경제적인 가치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리고 가장 불투명성이 강력했었던 죽음이라고 하는 게 지금은 죽음을 아느냐? 아는 건 아닌데 죽음이 언제 올 거는 예측 가능한 거지. 예전에는 그냥 뭐 권력자든 힘이 있든 힘이 없든 돈이 있든 돈이 없든 어떻게 하다 보면 죽어. 그냥 뭐 감기 한번 잘못 걸렸다가 대체 잘못하면 죽어. 근데 지금은 그런 걸로 죽지 않죠. 보통 이제 그냥 자기가 계산을 하는 거지, 대충. 그래도 내가 이 정도 살면 뭐 80 중반, 90, 뭐 90 중반도 가지 않을까? 뭐 이렇게 대충 생각을 하는 거죠. 특별한 일만 닥치지 않으면.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도 상대적으로 적고, 그리고 죽음을 볼 일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문상은 가는데 시체는 없다고. 시신을 만날 일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그게 막 환기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종교적 영역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종교 권력이 많이 약해질 수밖에 없죠. 왜? 그 담당 영역 자체가 줄어들고 제한적이니까. 그리고 끝까지 이제 사람이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그래도 죽음에 대한 불안은 있을 거고, 그리고 삶에서 보면 그 미묘한 한 끗 차이가 있어요. 미묘한 한 끗 차이. 제가 얘기하는, 그러니까 성적으로는 복수까지는 올라가는데 만약에 내가 뭐 대기업이든 안 그러면 공기업이든 어디 취직하려고 해. 그러면 성적으로 올라가는 거는 복수. 3배수에 올라갔어. 거기까지는 성적으로 올라가는 거고, 거기서 면접으로 결정되는 거를, 자, 이게 진짜 미묘한 거거든. 미묘한 한 끗 차이. 이걸 도대체 뭘로 규정할 거냐, 라고 하는 거죠. 이런 데서 종교 영역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막 비방이 있어서 진짜 공부 못하는 애가 무슨 무슨 구술하거나 뭐 천도제를 하면 갑자기 뭐 서울대를 가냐, 그러면 굿 비용이 진짜 10억이 돼야 돼. 1,000만 원, 2천만 원 이런 거 대도 안 해. 그런 걸로, 야, 그런 걸로 만약에 바뀌면 누가 학원 가? 학원의 일타 강사가 도대체 얼마를 버는데, 그런 게 진짜 그렇게 영험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믿는다면, 그러면 학원의 일타 강사보다 굿자라는 사람이 더 벌어야지. 아니,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진짜 특수한 사람들인 거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종교 영역이 넓었기 때문에 그것을 담당하는 부분이 크면,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경제력이고 뭐 왕이고 뭐 이래도 내 딸이 아파. 이유를 모르겠어.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면 기도해 달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신분이 뭐 낮으냐 어떠냐를 떠나서 저 양반이 하면 된다더라. 그러면 아이고 선생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을 넘어서는 거죠. 왜냐하면 정치 권력이나 경제 권력이 미칠 수 없는 부분은 계속 존재했기 때문에. 근데 예전에는 그게 컸고 지금은 문제는 그게 작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나 중세에는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 통로가 있어서 평민들이나 안 그러면 낮은 신분, 여기서 낮은 신분은 천민은 아니고, 천민은 사실 아예 올라가기가 어려워요. 그때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최하 평민에서 약간 낮은 어떻게 보면 중산층 중에서도 좀 저급 중산층들이, 머리 좋은 애들이 출가를 해서 올라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이 진정이라고 하는 사람도 군대에 적이 있었고 뭐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걸로, 군대에 가서 뭐 한다라고 하면 그렇게 높은 사람 아닙니다. 괜찮으면 군대 안 가겠죠. 재산 전체가 다리 부러진 솥 한 개라고 나오는 걸로 봐서 상태 별로 안 좋음 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저런 분들이 의상대사와 관련해서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거는 의상이 제대로 된 신분층을 장악하고 있었느냐, 쉽게 말해서 의상이 그 당대의 신라불교의 주류였느냐를 생각해 봐야 돼.
그러니까 제자도 좀 삐리하고 신분이 낮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의상이 만약에 그 당시 신라불교의 메인이었으면 황룡사에 있어야지 무슨 영주까지 가. 부속사가 화엄종의 종찰인데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도 본사가 아닙니다. 부속사는 본사가 아닙니다. 굉장히 재밌어. 화엄종이 교종의 대표적인 사찰인데도 본사가 아니야. 그리고 화엄종과 관련돼서 더 유명한 사찰들이 있죠. 그럼 화엄종의 본사가 없느냐? 왜 없어? 해인사도 있고, 그 다음에 범호사도 있고, 화엄사도 있고, 구례 화엄사도 있고. 그렇게 있는데 진짜 종갓집은 삐리해. 왜? 지역적으로 너무 좀 떨어지는 데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왜 그 골짜기까지 갔느냐. 그게 의상이 그 당시에 힘을 펴기가, 경주에서 힘쓰기가 상당히 어려운 조건 속에 있었다라는 걸 한 가지 반증이 되는 거고, 그래서 제자들도 삐리하다. 신분이 낮다는 거예요. 능력이 낮다가 아니고, 능력이 삐리하다가 아니고 신분이 이게 좀 떨어진다. 그런데 그렇게 신분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공부하면 진짜 열심히 합니다. 이유가 뭘까? 우리도 그거 있잖아. 우리도 이렇게 얼굴을 봐가지고 좀 그러면 야, 너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 뭐 이런 거 있지. 신분이 좀 받쳐주면 대충 해도 먹고 들어가는 게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 배경이 없어. 그러면 그걸 튀어 올라오려고 하면 진짜 열심히 해야죠. 아니 맞잖아. 그래서 이게 이제 확산되는. 그래서 의상은 약간 길제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길제는 드러나지는 않고 교육자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말 사문 중에서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길제인데 실제로 사림을 만든 건 길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정몽주는 좀 나대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목은 이색. 목은 이색 같은 경우는 그거는 이제 학자적인 사람이고 그 다음에 천재적인 사람이에요. 하지만 정치에는 어느 정도는 거리를 두고 있었던 사람이니까 공부 쪽 사람이다라고 하면 돼. 그래서 공부를 해서 내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쪽 사람들을 이렇게 배출하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사람이 무너지지 않아요. 이렇게 한 발 뒤로 물러나 있는 사람은 너무 정치적이면 정몽주 같이 됩니다. 나댔다가 그게 잡으면 완전히 뜨게 되는데 못 잡으면 저렇게 죽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색 같은 경우는 그 전체 중지를 다 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길제는 그냥 이제 애들 가르치는 거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 교육자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치가적인 사람도 있는 거고 교육자적인 사람도 있는 거고, 이색이라고 하는 사람은 약간 두루 이렇게 겸비해서 한 발 물러나려고 하는 그들과 관련은 있지만 막 맨 앞에 나서서 나대서 막 개혁하고 막 이렇게 조율하고 이런 쪽 사람하고 약간 달라. 근데 의상도 약간 길제 같은 사람이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그 길제 쪽이 결국은 다 늘어나가지고 나중에 살인파가 되는 거고, 그런데 길제를 끌어올린 게 아니고 정몽주를 끌어올리죠. 이놈들이. 왜? 낯은 그쪽이 나거든. 그래서 그런 비슷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속사의 입지적인 위치나 제자들의 성향들을 보면 화엄종이 생각보다는 약간 찌리했던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진정과 관련해서 보면 굉장히 상당히 감동적이에요. 집이 가난한데 홀어머니를 봉양하고, 뭐 그럴 수 있죠. 뭐 아버지 돌아가시고 홀어머니를 봉양하고 전 재산은 다리 부러진 솥밖에 없대. 뭘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죠. 왜? 솥에 다리가 있나? 솥에 다리가 있나? 그 음식하는 방식이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는 거는 솥을 거는 방식이고, 예전에는 세 발로 해서 솥을 이렇게 놓는 그렇게 해서 밑에서 장작을 떼는 그런 방식이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삼국지 같은 거 볼 때 솥의 세 발과 같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솥의 개념이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아궁이에 걸려 있는 그 솥은 거는 솥이라니까. 그래서 약간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다리가 이렇게 부러진 솥, 그럼 뭐 개어가지고 돌멩이 같은 걸로 개어서 이렇게 겨우겨우 쓰고 있는 가난한 집이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 그래도 쇠붙이 정도 있으면 괜찮다라는 생각도 동시에 있습니다. 그래도 솥이라도 있을 정도면이라는 생각을 한 번 정도는 해볼 수 있지. 근데
어떤 스님이 절을 새로 만드는데 철물이 필요하대. 철불을 만드나?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저게 이제 어떻게 보면 현찰이 현찰. 예전에는 쇠붙이는 다 현찰입니다. 그래서 비싼 거. 쌀 이런 거 주면 힘들죠. 쇠가 더 무거운 거 아닙니까? 그래도 갖고 가죠. 그래도 갖고 가죠.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금이 더 무거워도 갖고 간다. 주면.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렇게 해서 이 다음에 그 불국사 얘기 나올 때, 김대성 얘기 나올 때는 이게 점계라고 하는 스님 이름도 나오는데, 개사 점계, 그러니까 보살승 점계였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누군지는 안 나와. 근데 고향반이 이렇게 타사삭 얘기하니까 어머니가 우리가 가난한데 이러면서 이 상태를 만회하는 방법으로 그 솥을 홀라당 줘버렸다네. 아들하고 상의도 안 하고. 그러고 나서 아들이 오니까 이제 눈치를 보는 거예요. 내가 줬는데 이거를 이렇게 하니까 아들이 잘했다고. 효선이잖아. 지금 효선편이잖아. 그러니까 어머니 뜻을 받들어서 효녀 지금 이야기인데 거기서 물어보고 해야지. 이 어머니가 이렇게 나오진 않았겠지. 그래서 잘했다고, 굉장히 잘하셨다고. 그래서 질그릇 솥으로 바꿔가지고 그렇게 먹고 있었대. 그런데 그때 의상대사가 태백산이라고 나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었잖아요. 거기 부석사 쉽게 말해서 사적기에도 태백산이라고 나오고, 지금 그 문짝에도 아직도 태백산 부석사라고 나오고, 그러니까 그 의상정교조에도 태백산이라고 나오고, 여기도 태백산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은 소백산이라고 알고 있지만 예전에는 태백산으로 불렸었다니까. 그래서 태백산에서 가르침을 편다. 그러니까 부석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가서 공부하고 싶은 거야. 근데 그 얘기인 즉슨 아주 떨어지진 않았어. 그러니까 뭐라도 조금이라도 먹물이 조금은 있었던 것 같아. 전혀 이게 문맹이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공부하러 가려고 했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머니한테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모시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제가 의상대사한테 가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출가하겠습니다. 라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나를 지옥에 보내려고 한다. 나는 네가 도를 들었다는, 가르침을 들었다, 법을 들었다는 말을 듣는 게 더 좋다. 지금 당장 가라. 네가 가서 내가 예를 들어서 그냥 구걸하면서 사는 상황이 되더라도 나는 그게 더 행복하다. 라고 했대. 그거 쉽지 않은데. 아들이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리고 그 아들의 어떻게 보면 아들이 해서 벌어와서 먹고 사는 상황인데 내 아들의 뜻을 위해서. 근데 여기 스토리를 보면 솥도 어머니가 바로 내주는 걸로 봐서 신심이 굉장히 깊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 아니 그렇잖아. 그래서 아들이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이제 부담주의가 싫었던 것 같아. 그래서 잔인하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집을 탈탈 털으니까 쌀이 여기 나오잖아. 쌀이 7대가 나오더래. 그래서 그걸로 밥을 전체를 다 밥을 했다네. 나는 네가 도를 들었다는 것만 못하다. 네가 나를 봉양하는 게 나는 네가 도를 들어서 올바른 스님이 됐다라고 그 얘기를 듣는 것만 못하다. 네가 나 밥 먹여주는 것보다. 그거 진짜 굉장히 어려운 참 절에서 큰 스님이 나오는가 어쩌는가. 그렇게 해서 저 7대 쌀을 가지고 다 털어서 밥을 해버렸대 엄마가. 그렇게 해서 한 대는 애를 먹이고 그 다음에 6대를 식량으로 해서 마른 밥을 만들었는지 어쨌는지 해가지고 그걸 이제 부석사까지 가라라고 한 거야. 근데 진정 입장에서는 팔이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가고는 싶은데 그 쌀이 7대밖에 없는데 그걸 다 내가 갖고 가버리면 우리 어머니는 지금 당장이잖아. 당장 현실 지금 눈앞에 그걸 어떻게 처리할 거야. 그리고 내가 그 역할을 해왔는데 그래가지고 나 안 가겠다라고 하니까 어머니가 이제 뒤지게 뭐라고 하면서 이제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를 꼴딱 세면서 결국 가는 쪽으로 어머니 뜻을 따르는 쪽으로 결정이 되고 그렇게 해서 의상대사 밑에서 공부를 3년 했는데 부고장이 날라왔대.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참 그게 만감이 교차했을 거야. 만감이 교차했을 거야. 그렇게 해서 부고장이 날라오니까 그 얘기를 듣고 진정이 7일 동안 선정에 들어서 나오지를 않더래. 그게 참 진짜 아들 입장에서는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이렇게 회한이 있을 것 같지 않아? 그냥 생각해봐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옆에서 또 이게 진짜 재밌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7일 동안 선정해서 저 사람이 안 나오는가를 가지고 옆에 사람들이 또 이박으로 하는 거야.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명복을 빌어주려고. 엄마 명복을 빌어주려고 하는 거다. 그랬더니 또 어떤 사람은 엄마가 어디 태어났는지 환생을 한번 보려고 지금 이게 하고 있다. 또 어떤 사람은 감정을 추스리려고. 그래서 선정으로 이걸 씻어내는 거래. 감정. 이런 거 처음 보면 되게 재밌어요. 야,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구나. 어머니가 저렇게 힘든 상황에서 출가를 해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말을 들으니까 사람이 충격도 되고 미안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는 상황에 선정에 들었더니 옆에 사람은 저게 왜 그러냐면 말이죠. 이러면서 분석을 하는 거야. 지금 뭐 정치권에서 뭐 터지면 유튜브들이 막 분석하고 왜 그랬는지 막 이러면서 개똥이나 뭐 지가 알겠어. 그런데도 그런 거 막 하면서 조회수 돌리는 것처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야. 이건 이놈들이 공부를 안 하고 옆에서 저게 왜 그러냐면요 이러면서 의상 밑에 또 저런 또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일 동안 선정에 딱 들었다가 깨어나서 뭐 여러 가지가 다 섞여 있겠죠. 감정을 추스리는 부분도 있을 거고 어머니 명복을 빌어드리는 것도 있을 거고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잖아. 뭐 임종을 지킨 것도 아니고 끝까지 뭘 어떻게 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가 섞여 있었겠지. 그렇게 해서 의상대사한테 이 얘기를 했대. 의상대사한테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라고 하니까 의상대사가 3,000명의 제자, 3,000이라는 숫자는 아마 실질적인 숫자는 아닐 거예요. 그냥 됐다 많음 이런 쪽으로 썼을 겁니다. 왜냐하면 부석사나 이런 쪽에 쉽지 않아. 아무리 막 밀집 대형으로 넣어도 쉽지 않아. 그리고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어요.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경주의 100만 인구라고 가정을 하면 그들은 어디에서 먹었느냐. 쉽게 말해서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곡창지대가 주변에 있느냐. 평야지대가 있느냐. 충분한 생산량이 나오느냐. 안 그러면 그게 아니라면 도로망이 어떻게 되느냐를 봐야 돼요. 그래서 그게 구라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어. 뭔 얘기인지 알아듣겠어요?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돼. 곡창지대를 끼고 있든지 안 그러면 좋은 도로망을 가지고 있든지. 지금도 마찬가지죠. 뭐 대도시가 번성하려면 먹을 수 있는 부분하고 운송이라고 하는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그 생각을 하는데 부석사 3,000명 쉽지 않습니다. 몰라. 제가 모르는 또 다른 데가 그 부석사 인근에 있는지 나 잘 모르겠는데 그냥 생각했을 때 쉽지 않습니다. 황룡사 3,000명, 3,000명 안 들어가지만 출퇴근으로 하든지 어쩌든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왕이 밀어줄 수 있거든. 근데 부석사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 영주 쪽 큰 도시 잘 안 보입니다. 아니 그냥 생각해봐. 큰 도시가 있으면 저도 월정사에 있지만 월정사가 왜 힘드냐? 주변에 큰 도시가 이게 강릉인가요? 원주 이게 조금 통도사나 범호사가 왜 좋으냐? 수원 용주사 뭐 봉은사 왜 좋으냐? 주변에 이렇게 인구 도시 뭐 이런 경제 뭐 이런 있잖아. 아니 그냥 생각해 보면 쉽다니까. 그러면 예전에는 왜 그런 데가 큰 절이었느냐? 저렇게 오진데 왜 큰 절이었느냐? 예전에는 땅이 곧 돈이었었어요.
지금은 땅은 돈이 아니라니까. 땅은 산소 발생 기능이에요. 산림. 아무것도 아니야. 예전에는 그냥 화전하고 그게 다 돈이었었어. 그래서 월정사가 단일 사찰림으로는 제일 큽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좀 큰 도시가 주변에 있어. 뭐 한 50만 뭐 이런 것들이 좀 몇 개 있어. 그러면 일이 쉽죠. 훨씬 쉽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분도 봐야 돼요, 사실. 이게 어떻게 흐르는 것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는지도 봐야 돼. 그래서 부속사 그 쉽지 않아. 그래서 3,000명 그거를 건사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대규모 장원이 있든지 안 그러면 주변에 도시나 이렇게 후원자들이 있을 수 있는 구조들이 나와야 되는데 내 머리로는 쉽지 않아. 뭐 아무튼 뭐 3,000명 있었다 치고 3,000명과 함께 추동이라고 하는 어떤 골짜기로 갑니다. 골짜기로 가서 의상대사도 그런 거는 참 대단해요. 명복을 빌어서 90일 동안, 그러니까 90일이라고 하는 건 아마 안거라는 걸 염두에 뒀을 거예요. 안거 기간이 90일이니까. 그건 아마 여름이었을 걸로 개인적으로는 추정을 합니다. 90일 동안 화엄경을 3,000명을 이렇게 다 모아놓고 강의를 딱 들어봐도 쉽지 않죠. 왜? 마이크로도 3,000명 안 된다, 진짜. 마이크로도 쉽지 않아, 3,000명. 육성으로 하잖아. 야, 이틀이면 목 다 나간다. 3,000명이 아니고 300명도 안 돼. 제가 그거를 성지순례 인솔 해보잖아. 100명도 목소리로 안 돼요. 100명도. 그래서 3,000명을 이렇게 해가지고 추동이라고 하는 골짜기예요. 골짜기. 거기서 90일 동안 화엄대경, 그러니까 60권 화엄경을 강설을 한 거예요. 그때 그 강설한 거를 이제 서머리 해갖고 메모한 게 그 추동기라고 하는, 지통이 쓴 추동기가 그거예요. 그게 2권짜리가 있는 거고, 그 지통이 낭지승훈 보현소조에 나오는 그 지통입니다. 그래서 지통에 추동기라고 하는 게 있는 거고, 추동에서 강의했다 그래서 추동기예요. 지통에 추동기가 있는 거고, 그 어머니를 위해서, 그러니까 저 진정이라는 스님이 일반 스님은 아니었던 거야. 그러니까는 제자인데도 굉장히 좀 뭐라 할까, 3년 만에 그 정도 위치에 오를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의상계가 생각보다 약했을 수 있다는 생각은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분도 낮고 이제 출가한 지 한 3년밖에 안 됐는데 그 제자를 위해서 마음에 들어서 그렇게 했겠지. 그래도 어느 정도 쉽게 말해서 영향력이 있어야, 제자 그룹 안에서도 영향력이 있어야 그게 문제가 안 생길 건데, 그러니까 의상도 대단하긴 해. 제자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90일 동안 추모법회를 하는 거예요. 추모법회를. 그래서 내가 너의 어머니를 위해서 90일 동안 화엄경을 설해주겠다. 쉬운 거 아니요. 쉬운 거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뭐 임종 뭐 한다고 뭐 이렇게 해서 우리 박가도른이 뭐 임종을 하려고 하는데 기도 좀 해주면 안 돼요. 그러면 뭐 이제 뭐 그렇게 해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90일 해주면 안 돼요. 야, 그거는 조금 좀 그렇지. 야, 자식이 죽어도 90일은 쉽지 않다. 그냥 자식이 죽어도. 아니, 그렇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했대. 그렇게 해서 끝나고 나니까 이게 해피엔딩이에요. 어머니가 꿈에 나타나서, 지통의 꿈에 나타나서 내가 하늘에 나게 됐다 라고 하면서 빠이빠이 하면서 갔대.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지통에 어떻게 보면 진정 스님의 당신의 응어리 맺힌 것도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신 입장에서는 자기가 출가해서 다 가산을 다 털어내고 출가해서, 돈도 없지만 다 털어내고 출가하고, 어머니가 지금 거리에 나앉아서 뭐 구걸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해서 3년 동안 개고생하면서 살다가 돌아가셨어. 그 부담이 엄청났을 거야. 엄청났을 거야. 그런데 어머니가 꿈에 나타나서 야, 네 덕분에 내가 하늘에 나게 됐어.
야, 천상세계에 나게 됐어. 야, 고마워. 이러면서 카톡 날리고 갔다는 거 아니야, 지금. 이모티콘 이렇게 딱 날려가지고, 빠이빠이. 이러면서 갔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진정스님 입장에서도 얼마나 이게 행복한 일이야. 그러니까 당신도 풀어지는 일이고, 어머니 입장에서도 당신이 어떻게 보면 뜻대로 자기가 그렇게 신심 있게 행동들을 하고 아들을 이렇게 밀어내면서 출가시키고 이렇게 했었던 것들이 다 완성되는 거지. 그래서 쌍미라고 하는 거예요. 쌍미. 둘 다 아름답다. 그러니까 완전 해피엔딩이지. 이게 지금 완전 해피엔딩이지. 그렇게 해서 효선 쌍미. 효를 좋게 해서 다 마무리가 되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대성 이세 부모 신문왕 때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신문왕 때는 아닙니다. 신문 때 이렇게 나오는데 뭐 그건 아니고 김대성 얘기 751년에 불국사 삽드는 이야기 뭐 여러분 다 한 번씩 들어보신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다 해드리지는 못할 거고 이야기가 굉장히 기니까. 그리고 제가 불국사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저랑 꼭 가야 될, 제가 답사 갈 때 저랑 꼭 가야 될 절 중에 하나가 불국사예요. 우리나라에서 불국사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저기 때문에 나 박사 논문이 불국사라니까. 그래서 할 얘기는 많은데 안 해줄 거예요. 안 해줄 거예요. 근데 경도왕 때 불국사니까. 그래서 김대성이 전생 부모하고 현생 부모에게 모두 다 효를 했다. 뭐 그 얘기예요. 경주 서쪽에 모량리에 있는데 이거 되게 재밌어요. 그 엄마 이름이 나와. 경조. 엄마 이름이 그렇게 잘 안 나옵니다. 경조라고 엄마 이름이 나와.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모르겠는데 뭐 진짜겠죠. 왜냐하면 저 양반은 살아서 떴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보면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서 전생의 엄마도 그 집에 데려다가 삽니다. 그래서 이름이 나오지 않았겠나 싶은데 불국사에도 생각보다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좀 이해되기 쉽지 않은 부분도 있고 언제 완공됐는지도 잘 몰라. 751년에 첫 삽을 떴는데 잘 몰라. 아무튼 경조의 아들 대성이 있는데 대성 큰 성과 같대. 맞박이 이렇게 낳을 때 이렇게 좀 못 사는 집 애들이 제대로 못 해가지고 좀 눌려갖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바닥에다가 굴려줘야 되는데 바닥에 안 굴리면 애가 머리가 이렇게 짭으로 계속 돼 있어.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보관이라는 사람, 돈 많은 보관이라는 집에 가서 품팔이를 했대. 그랬더니 품팔이를 하는데 싹을 준 게 아니고 밭을 줬는가 봐. 밭을 몇 이랑을 주고 조금 주고 그냥 그걸로 퉁. 뭔 얘기냐면 일은 일대로 하고 돈 안 줄 테니까 그거를 네가 가지고 그 소출로 퉁. 가능할 수 있는 얘기야. 그거 뭐 나쁜 얘기는 아닌 것 같아. 월급 주기 귀찮으니까 그냥 그거 줄 테니까. 우리식 요즘으로 말하면 그거지. 그냥 지분을 줄게. 지분 몇 프로 줄 테니까 너는 월급 없는 걸로. 뭐 이런 식으로 했는가 봐. 그래서 밭이 생겼죠. 몇 묘를 줬대.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먹고 살 만큼 줬는가 봐. 그래서 일하러 갔는데 이 보관집에 일하러 갔는데 개사라고 나와요. 개사가 보살이라는 뜻인데 번역은 뭐 고승 이렇게 번역하는데 고승이 저 시주 받으러 댕기겠냐. 그래서 보살승, 권화승 뭐 이런 뜻으로 쓸 거예요. 쓰면 될 거야. 해석을 그렇게 하면 될 거야. 개사, 대사가 개사, 대사 이게 이제 보살에 대한 번역어거든요. 그래서 보살승, 그러니까는 약간 세속과 수행승의 중간에 있는 뭐 이런 사람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쓴 거 아닌가 싶어. 그 사람이 흑륜사에서 육륜법회는 점찰법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 점찰선하고 업보경을 가지고 점찰법회를 여는
그런 행사를 하는가 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모연하러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점찰서랑 어법을 가지고 점철법회하는 거는 그게 6개의 주사위 같은 걸로 던져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육륜회라고도 하는데 그렇게 해서 네가 전생에 뭐 잘못이 있어. 그러면 그걸 가지고 참회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야. 참회기도 하는 거야. 흑륜사는 청경림 흑륜사. 신라불교에서 제일 처음에 지어졌던 2차 돈 순교 사찰. 청경림 흑륜사 지금 경주공고짜리입니다. 경주공고짜리. 그렇게 해서 그걸 개설하려고 보관집에 찾아와서 시주를 이제 권하는 거야. 그랬더니 보관은 돈이 많으니까 이름도 보관이야. 보기 편하네. 사람이 있어 보여. 이름부터가. 그리고 배를 50필을 줬대. 그러니까 1050필 좋은 거지 뭐. 그래갖고 아유 많이 시주를 하는 거야. 그래요? 이러면서 그러면 이렇게 딱 하니까 그러니까 점괘가 상도덕이 있는 거지. 당신을 천신이 보고 축원을 해주는 거야. 원래 그게 부처님 율장에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탁발을 해서 음식을 받으면 축원을 해주거나 법문을 설해라. 근데 이 양반은 이제 잘 안 되니까 축원을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천신이 당신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하나를 시주를 하면 만개로 돌아온다. 만개로 돌아온다. 그러니까 그게 복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전, 복밭. 그래서 그 밭에다가 심으면 따따상으로 돌아온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평안하고 장수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대. 그랬더니 김대성이 그 얘기를 듣고 우리 거지같이 살고 있는데 우리도 이러면서 홀라당 저 몇 밭대기 있는 거를 어머니한테 가서 우리도 저걸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대. 그렇게 해서 어머니가 그래? 이러면서 시주를 하게 됐다는. 그래서 알거지로 나 함께 됐다는 지금 그 얘기인데 장수하리라고 축원을 해줬는데 김대성이 죽었죠. 죽고 죽자마자 재상 김문장 집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린대.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더래. 모량리 김대성이가 네 집에 태어난다. 이렇게 과보도 빨리 나와야 돼. 그 뭐 죽고 나서 뭐 수십 년 뒤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뭐 재상집에 태어났어요. 그거 됐고 지금 바로 그래서 그 얘기 있는데 49제 할 때 49일 지나야 윤회합니까라고 물어보는데 극선 극악은 열애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선이 높은 사람이나 아주 악이 심한 사람은 49일을 안 거치고 그냥 한 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보통은 영장이 있어야 체포를 하거든. 그래서 영화나 우리 드라마나 보면 영장 가왔냐고 그러잖아. 현행범은 직결입니다. 영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현행범은. 그래서 극선 극악은 바로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있는 시주를 전체를 다 올인하고 극선이 돼서 바로 저렇게 태어났다. 라고 하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본 이야기는 시작되죠. 그리고 또 저기 또 정신 잘 못 차려가지고 김대성이 또 정신 잘 못 차려가지고 젊어서 뭐 곰사냥 하다가 시겁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은 제가 다음 시간에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